지금 시점에서 싸면서도 이익 모멘텀이 괜찮은 업종들은 플러스 해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1분기 실적 기준 이제 거의 네. 끝나가는데 그 상황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은 1분기 실적 시즌은 예상보단 좋습니다. 이거 되게 다행이에요. 이것마저 없었으면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1분기 실적 결과가 대부분 발표됐는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한 게 56.7%, 서프라이즈가 40.4%,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단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2년 전망치가 오히려 더 쫙 올라가고 있어요. 되게 다행스러운 그림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22년 전망치만 올라온 게 아니라 요렇게 꺾인 거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몇 개가 쇼크를 기록하면서 꺾인 거지 막 실적 전망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이게 꺾이긴 했지만 3분기, 2분기, 4분기 이익 전망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에요. 그 결과 3분기 이익이 2021년 3분기보다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이익짐 전망이 분기별로 보면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2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둘 다 플러스 반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모멘텀 또한 3분기까지는 시장을 좀 안도랠리로 볼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변화도 있지만 요렇게 이익이 레벨업 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9배, PBR 1배, PR 9배, PBR 1배를 깨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실적 바탕으로 한 밸류에이션 레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좀 어떤 업종이 좀 좋아지는 걸까요? 작가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빠져서 올라올 때는 무조건 싼 놈이 많이 빠진 놈. 많이 빠진 업종이 가장 매력적이죠. 근데 지금은 싸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긴 또 어려워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할 거죠. 6월 1일부터 양적 긴축할 겁니다. 한국도 금리 인상할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금리 인상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막연하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올라간다 라기보다는 많이 빠져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실적이나 업황이 좀 괜찮은 애들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요 그림 보시면 위에 그림은 올해 연초 이후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 코스피가 20% 10몇 프로 빠졌는데 그보다 더 빠졌냐, 덜 빠졌냐, 더 올라갔냐 이렇게 보는 건데 보시면은 더 빠진 업종들만 놓고 볼게요.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미디어 교육, IT 가전, 제약 바이오, 화장품 의료, IT 하드웨어, 반도체 증권, 화학 정도입니다. 자, 이 업종 중에서 이익 증가율이 괜찮은 애들을 보니까 미디어 교육 여기 매칭되고요. 에너지는 저기 올라가 있고요. 운송도 저기 제일 많이 올라가 있고요. IT 가전 여기 있고요. 매칭이 됩니다. 반도체도 매칭이 되죠. 소매유통 얘는 실적은 괜찮은데 이익이 많이 주가가 먼저 좀 선방을 했어요. 자동차도 좀 선방을 했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좀 툭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까지는 저는 후보군으로 놓고 있어요. 그리고 IT 하드웨어 보통은 2차전지 쪽인데 얘도 싸면서 이익 모멘텀이 좋은 업종들이죠. 건설은 좋고요. 수익이 상대적 강세에서 싸지 않고요. 기계도 싸지 않고 은행도 싸지 않고 다 싸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싸다고 했던 디스플레이 쭉 가면 마이너스 40% 미만입니다. 역성장이죠. 건강관리 쭉 가면 아리까리하죠. 지금 조금만 삐끗하면 역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업종 단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고 화장품물이 쭉 가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을 했고요. 증권도 어딨냐 여기 마이너스 성장, 화학도 마이너스 성장.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싸면서도 이익 모멘텀이 괜찮은 업종들은 인터넷, 반도체, 2차전지, 미디어 교육 그리고 자동차 정도를 플러스 해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2차 전지, 자동차, 미디어 교육, 반도체. 요게 지금 싸면서 앞으로 이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섹터를 이제 관심 가져야 된다. 자, 근데 반도체는 최근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인터넷 이건 뭐 바닥인 줄 알았는데 뭐 바닥 밑에 지하가 하나씩 지하 2층, 3층 가고 있죠. 더 열리고 있더라고요. 고민스럽죠. 특히나 뭐 많은 분들이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더 막 사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언더슈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불안한 건 맞아요. 왜냐면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건 맞는데, 전 지금 가격대에서부터는 밀릴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해도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던 반도체부터 볼게요. 반도체도 중요한 지지선에서 약간 언더슈팅이 났다 쫙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 강도예요. 그러니까 상대 강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코스피를 이기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동차, 와, 끝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뚫고 2차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갈 것인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2차 전지도 쫙 올라갔다가 찍고 이렇게 좀 꺾였어요. 얘도 요즘 좀 더 조정받으면 사자. 이게 인터넷이거든요. 얘만 지금 되게 안 좋네요. 안 좋죠. 근데 여기에 뭐 게임 업체도 들어있고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얘가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 120 수준에서 바닥을 잡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서 하락룸이 확 열리기보다는, 하락룸은 제한적인데 바닥을 다지는 과정, 그리고 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업사이드 포텐셜을 좀 볼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들어가도 되고, 인터넷은 지금 가격대, 아니면 먼저 사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도 계속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채권금리가 워낙 급등을 하면서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 강도가 쫙 빠졌어요. 그 결과 2010년 이후 최저치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근데 채권금리가 최근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0년, 국고채 3년물, 10년물도 특히 3년물은 정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좀 꺾이는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성장주 쪽에서, 특히 인터넷 쪽에서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말씀해주신 섹터가 이제 인터넷, 2차전지, 자동차, 미디어, 반도체 5개잖아요. 네. 거기서도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이 또 대형주를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편하게 여쭤보면, 반도체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2개니까 네. 어느 쪽을 좀 더 좋게 보시는지. 둘 다 좋게 보니까 이제 반도체 얘기하신 거일 텐데. 네. 좀 탄력적인 측면에서 2등이 좀 낫지 않을까. 좀 1등은 최근 들어서 좀 좋은 이슈들도 있긴 한데, 그게 실적으로 발현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단기적으로 안드렐레이 기대한다면 2등주가 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은요? 네카. 둘 다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워낙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저는 성향에 따라서 좀 안정적인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1등. 좀 불안하더라도, 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반등할 때 쫙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다라고, 그 힘을 기대한다면 2등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형제잖아요. 형제. 형인가요? 동생인가요? 비슷한데, 지금 2등 하는 친구가 유럽 쪽에서 판매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탑픽을 제시할 때도 보통은 2등 하는 친구를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2차 전지는 1차 전지는 그 기업별로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은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소재. 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보시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소재 쪽이 그나마 좋고, 그 다음에는 셋업체라 그러죠. 대형주들은 지금 조금 두 번째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따라가서 살 때는 아니고, 좀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좀 담아 놓으셔도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2차 전지는 뭐 금강이나 강산 같은 걸 개발할 때 대장장에게는 돈을 번다. 네. 어느 쪽이든 맞습니다. 납품을 할 네, 네. 테니까. 맞습니다. 네. 자, 최근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요쪽 섹터는 지금이라도 줄여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지 말고, 좀 슬림하고 종목이나 그런 것도 압축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미디어 교육, 회색이 호텔 레저, 이게 소매유통, 맨 밑에가 화장품이에요. 이상하게 위드 코로나 방역이 해제된 게 4월 18일이거든요. 이때를 정점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거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확진자 수가 대폭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인에는 상대적으로 강했던 거죠. 그래서 선반영을 하고 이게 방역 조치 해제가
현실화되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오히려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줄이자,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그리고 특히 뭐 실적이 그래도 괜찮은 미디어 교육, 소매유통,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교육 여기도 들어가죠. 실적이 쭉쭉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좀 보자. 미디어 교육은 특히 좀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슬로해질 수 있다 정도고, 소매유통도 좀 업태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편의점이라든지 백화점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반 마트 같은 데는 여러분들 코로나 때 마트 아예 안 가셨나요? 갔죠. 갔죠. 코로나 때 마트는 가야죠. 네. 근데 왜 이 편의점은 좋냐? 학교가. 학교를 애들이 이제 막 활발하게 다니니까 좀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백화점은 안 그래도 좋았고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는 소매 유통 내에서도 좀 업태를 구분해서 보자. 그리고 화장품 의류는 좀 실적이 좀 레벨 다운되는데, 이 레벨 다운되는 큰 영역이 화장품 쪽이라서 의류 쪽은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품은 좀 많이 줄이자.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호텔 레저는 기대했던 것만큼 올라오진 못한다. 흑자 전환은 맞지만 2019년 실적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고, 1월 1분기에도 역성장을 했다라고 본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의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실적 레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디어 교육 아까도 얘기해 주셨는데, 미디어랑 교육은 뭐 대표적인 회사가 어떤 데가 있는 거예요? 이 여기에는 네. 그 드라마 제작사, 엔터테인먼트, 뭐 그런 쪽이 많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엔터사 우리가 뭐 다 아는. 다 아는 거,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 뭐 다 아시죠? 그렇죠. 제가 저번 달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때 넷플릭스가 완전 막 밀리고 그랬을 때예요. 근데 그에 덩달아서 한국 드라마 제작사 여기 보시면은 이때 막 쭉쭉쭉 밀려났거든요. 왜 그럴까? 넷플릭스 구독자가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얘네가 감소한 거는 경쟁자가 많아져서예요. 애플 플러스, 애플 TV, 또 뭐가 있죠?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HBO, 뭐 왓챠, 뭐. TV. 네. 근데 너무 좋은 콘텐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경쟁자 많아지면 뭐 드라마 제작사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넷플릭스에다가 넷플릭스가 주문을 하고선 야 200만 원 줄 테니까 가져와.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200만 원 줄게 가져와. 근데 쟤네 300만 원 준다는데? 싫어. 그러면은 그럼 우리 400만 원 줄게. 그러면 얘한테 가서 얘는 400만 원 준다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드라마 컨텐츠를 만들면, 그리고 인기가 있을 수 있는 드라마 컨텐츠를 만들면 그만큼 경쟁력이 세지는 거라서, 최근 한국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가 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한 번 열풍이 있었는데 이제는 애플 TV에서 또 열풍이 불고,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드라마 제작사는 좀 길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넷플릭스가 엄청 빠지고 지금 좀 밑에 있잖아요. 반등하지는 못하고 네. 더 빠지는 않는 상태인 것 같은데, 티녀님 넷플릭스는 향후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의견이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엄청 갈리고 있죠. 한쪽은 어차피 1등이다. 지금 안 사면 언제 살 텐데, 그 고점에서 산데 지금 사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 경쟁자들이 너무 세다. 디즈니, 애플 가져갈 수 없다, 계속 혼자서. 요게 키가 되겠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가입자를 늘릴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까? 라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게 있는지 저도 체크를 하진 못했는데, 일단은 아이디를 여러 명이 공유한다라는 그림. 근데 이거를 제한을 해버리면 또 가입자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강력한 대체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넷플릭스는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박스권 또는 지금 저점권에서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는 넷플릭스에 대항하겠어 하고 나왔던 애들 다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갔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너무 강력해요, 솔직히 너무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이 강한 것들을 극복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서 내놓고, 그걸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지 않는 한 주가가 다시금 우상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저희 딸도 잘 안 보거든요. 볼 게 점차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넷플릭스 뭐 계속 보고 있긴 한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넷플릭스 봐야지. 뭘 보지? 이러면 1시간 지나 있다고. 네, 그래서 컨텐츠에서도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킬러 컨텐츠들이 지금은 또 애플 TV가 핫한 것도 컨텐츠의 힘으로 핫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인기가 있는, 계속적으로 뭔가 임팩트가 있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최근 마블 시리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올라오고 있고, 근데 넷플릭스는 그런 거에 대한 강점이 최근 다른 데 경쟁사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오징어 게임이나 몇 가지 빼고 몇 가지가 지난 뒤에는 그런 것들을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 그렇게 따지면 또 한번 드라마 제작사 또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은 인기로서 검증된 한국 드라마를 가지고 뭔가 한번 다시 부흥을 하자.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라마 컨텐츠 그런 스케줄 한번 좀 따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넷플릭스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익성을 과연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클리컬은요? 이제 좀 더 오르기 어려울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몇 가지 그림 중에 힌트가 좀 숨어 있는데요. 채권금리 더 오르기 어렵다. 더 큰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 많이 꺾이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시클리컬이나 이런 쪽들이 오르려면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실적이 더 담보되고 뒷받침되지 않는 한 주가는 좀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거긴 한데 최근 실적 시즌이 되면서 좀 변한 것들이 있는데 에너지가 삐쭉 올라오긴 했죠. 근데 2, 3, 4분기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화학도 예상보다는 잘 나왔다고 하는데 작년 2일보다 훨씬 못 미치고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운송도 실적 서프라이즈라서 1분기 실적이 이만큼 더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2, 3, 4분기가 둔화되는 거는 불가피하고요. 조선은 실적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적자. 그리고 비철목재는 플랫, 상사자본재는 이렇게 쫙 꺾이는 그림. 그나마 건설하고 기계 쪽이 실적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건설은 정책 수혜주로서 정부 정책 최대 수혜주로서 굉장히 주목하는 업종이긴 한데 좀 요즘 얘기가 많더라고요. 원자재. 네, 이게 한국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건축을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느니 중단을 하겠다라는 데까지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원전하고 방산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은 뭐 탈원전, 방산은 북한과의 관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원전은 EU 쪽에서도 좀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했고 방산은 북한과의 관계가 불편해서라기보다는 글로벌 전반적인 국방비를 조금씩 늘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팍 트리거가 된 게 우크라이나 사태. 그래서 유럽 쪽부터 군비 증강을 할 거거든요. 근데 한국 방위산업체 수출 되게 잘합니다. 조 단위로 막 수출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게 된다면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씩 긍정의 마인드를 바라보셔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무조건 사야 돼 라고 보다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등락을 보일 때마다 사모으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2,700. 그러니까 단기적이라고 한다면 5월 말 6월 초 전후로 해서 좀 길게 본다면 7월, 8월 정에는 2,800선 중후반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으니까 여러 매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종목들을 언급해 주시는 것들을 업종에 얘기하는 것들을 쫙 보셔가지고 공통분모가 되는 것들 그 중에서 싼 거. 왜냐면은 지금 안도렐리기 때문에 싼 애들이 잘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애들은 좀 쉬어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아마 올해 8월 여름 휴가 때는 좀 휴가비는 최소한 마련하고 좀 편하게 떠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뭐 2,700이든 뭐 2,800이든 가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때쯤에는 좀 한번 익절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겠죠? 네.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가봐서 지금 그 당시 경제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뭐 어디까지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펀더멘탈 상황이라면 안도렐리 이상을 바라보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2,800선을 넘어서는 시점, 2,850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좀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서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또는 배당주라든지 배당주 잘 찾아보면 8% 9% 주는 데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금 안전한 쪽으로 많이 비중을 실어 놓으면 내 포트폴리오도 지키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잘 지켜야지 그 다음에 나올 또 한 번의 기회 요번처럼 2,500, 2,600선이 깨졌을 때 갖고 있었던 안전자산을 바로 현금화해서 위험자산 주식시장을 딱 투입했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저는 아마 다음 사이클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지키시고 이번에 안도렐리에선 잘 수익을 내시고 그 다음에는 지키는 전략으로 가져가신 다음에 좀 배팅을 할 수 있는 좀 크게 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많은 자산을 투입해서 좀 편하게 지금 1년 정도, 1년 가까이, 그리고 내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2년 가까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어려운 시간만큼 좋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다음 스텝에서는 지금보다도 안도렐리니까 이렇게 대응하시고 저렇게 대응하시고 하는 것보다도 자 이제 샀으면 그냥 자 우리 놀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장이 올 테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제가 원래는 크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최근 보면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계속 나오면서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와중에 심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체크하니까 뭐 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거의 주간 단위로 일간 단위로 어떤 플로우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탠스가 조금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좀 강하게 간다 좀 천천히 간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팔로우업 하시면서 이경민 팀장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은 더 빨리 살아네 지금은 좀 천천히 살아네 이런 것까지 톤 조정을 해드리니까 매달 김 작가 팀이 나와서 큰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세 조정 0점 조주는 제 위클리 자료나 텔레그램 데일리 시황 코멘트들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호흡을 같이 하면서 발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의 이제 대신 이제 그 텔레그램은 여기 주소에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네. 고정 댓글을 제가 해놓을 테니까 꼭 클릭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요즘은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도 누군가는 돈을 잃었지만 또 누군가 돈을 번 사람도 있는 거고 카카오를 가지고 번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떨어진 넷플릭스를 가지고 진짜 수배의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회사는 그대로 있는 건데 누군가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 들어간 것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갔고 적절한 타이밍에 나왔기 때문에 또 수익을 실어나는 결국 마켓 타이밍이 참 어렵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수익을 익절할 수 없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같은 종목에 투자해도 어쨌든 돈을 잃고 누군가는 돈을 벌잖아요. 요거 좀 어떻게 팁을 주신다면? 다음 시간에는 시장 분석보다 그런 팁을 말씀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좋은 기업을 들고 가면 10년이든 20년이든 들고 가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 스타일이 맞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그렇게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고수라고 하는 분들. 고수라고 하는 분들이든 뭐 누구든 간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10만 원씩 삼성전자를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20년 들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년 안에 2년 안에 난 장기 투자야 라고 말하신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우리는 누구나 트레이더였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 장기 투자야. 얘 2년 3년 봐야지 라고 하고선 한 달 뒤 마이너스 5% 나면 이거 왜 떨어졌냐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되게 어려워서 저는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전망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타이밍을 가깝게 해드리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크로 환경도 같이 봐야 돼요. 특히 대형주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넷플릭스가 왜 이렇게 급락을 했냐. 만약에 지금 제로 금리라면 이처럼 급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출렁였다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겠죠. 자, 삼성전자나 뭐 이런 대형주들, 한국 IT 대형주들이 지금 2020년에 뭐 그냥 올라갔잖아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하냐? 경기 불안하다. 금리 많이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경기 침체다. 이러니까 못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형주는 종목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매크로 환경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환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보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주식시장만 아니라 채권, 금, 원유, 밀, 옥수수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자, 팔자 이거보다도 큰 흐름에서 매크로 흐름들이 좋아지는 그림인가 매크로 흐름들이 성장주에 좀 유리한 환경인가 아니면 쭉 꺾여서 이제는 조금 불안한 환경인가 그러면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나 이런 상황 이렇게
다운턴이라고 한다면 어디 자산에 더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마켓 타이밍을 딱딱딱 잡진 못하더라도 내가 여기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야겠다, 여기는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겠다, 여기서는 채권을 사야겠다, 여기는 금을 사야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신다면 1년, 2년, 3년 뒤에는 내 자산이 시장 상황, 주식 시장 상황과 크게 상관없이 플러스 5에서 7% 정도는 유지하면서 여기서 주식시장이 좋을 땐 10%, 15%, 20%까지 이렇게 불어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마켓 타이밍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매크로 환경이나 투자 환경에 대한 판단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한 김작가 TV 방송은 매크로 측면에서 그런 걸 많이 보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여러분도 보셔야 된다는 네. 거고, 다음번 아마 6월 방송 때는 이제 방금 전에 사고 파는 타이밍을 좀 잡는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해 오시지 않을까. 그거는 근데 지금 이렇게 막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신다면 제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못해도 어떤 큰 흐름에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트레이더 이경민 팀장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만난 손님은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